안녕하십니까. 금일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내과 심창균입니다. 네, 금일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연히 발견된 췌장 낭성 질환의 감별 및 관리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건강검진의 대중화 및 복부 소노, CT, MRI 검사의 발전에 맞추어 무증상의 췌장 낭성 질환의 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환자에서 무증상 췌장 낭성 질환의 유병률은 약 2.2%에 해당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췌장 낭성 질환의 병리학적 구분을 통하여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비종양성 췌장 낭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도시스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양성 췌장 낭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SCN, MCN, IPMN, SPN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주제에 해당되는 종양들이고 이러한 것들은 발견 당시 양성이지만 악성화 가능성이 이렇게 붉은 표시로 된 것들이 악성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고형 종양 또한 낭성 변화를 보이면서 췌장 낭성 질환으로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도크라인 튜머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덕탈 칼시노마, 아시나셀 칼시노마들이 이런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통하여 췌장 낭성 질환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종양을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 종양성 낭종과 비종양성 낭종의 감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양성 낭종의 경우 악성화 가능성에 따라 치료 원칙 및 예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임상인은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된 췌장 낭성 병변에 대한 감별 진단 및 이에 대한 최신의 치료 전략에 대해 숙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5가지의 대표적인 췌장 낭성 질환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성 난종이 있습니다. 가성 낭종이란 급성 췌장염 3-4주 후에 형성되는 췌장 주위의 잘 구획된 낭종입니다. 췌간 또는 췌실질로부터 유리된 췌장 삼출액이 저류되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췌장액인 경우가 많아 낭종 내 아밀라제 농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70%에서 췌장과의 교통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고 췌장 주위에 염증성 변화가 관찰되거나 낭종 이외에 췌장 실질의 위축이나 췌장의 석회화, 불규칙한 췌간 등 만성 췌장염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학적 특징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단방성 낭종이 췌장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흔합니다. 예시 사진에서 보면 이런 슈도시스트에 비해서 시스틱 네오플라즘은 그 벽이 좀 두꺼운 단방성이라도 두꺼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 환자 히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40대 이상 췌장염 환자에서 설명되지 않는 췌장염의 20%는 췌장 종양이라는 보고도 있어 췌장염이 동반된 경우라도 가성 낭종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관찰되는 낭성 질환 중에서 췌장 낭성 종양도 5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어 췌장염하고 이런 가성 낭종을 무조건 연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액성 낭성 종양이 있습니다. 낭종의 내부가 장액으로 채워진 낭성 종양입니다. MCN과 IPMN과 같은 점액성 낭성 종양과 달리 악성화 가능성이 드물어 수술적 치료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져서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0대에 호발을 하고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영상 소견으로는 3mm 미만의 미세낭이 모인 벌집 모양의 낭종과 이제 낭종 내 중심에 이런 스키아 또는 반응을 볼 경우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시에서는 CT에서는 고형 종양으로 보였으나 MRI를 찍어보면 이런 SCN의 특징이 잘 드러난 것을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낭과 미세낭이 혼재되어 있어 분지체관형 IPMN과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액성 낭종은 가성 낭종 또는 2cm 이상의 대낭성 양상을 보일 경우 MCN과 또 감별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점액성 낭성 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췌장의 체부 또는 미부에 발생하는 점액성 낭성 종양입니다. 40대, 50대의 중년 여성에서 호발을 한다고 합니다. 양성의 점액성 낭종부터 이제 경계성 점액 종양, 상피내암, 침습성 선암종까지 다양한 분화도를 보이는 전암성 병변입니다. 악성화 빈도는 10에서 17%로 보고가 되나 대다수의 환자에서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술수적 절제가 치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MCN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자연 경과를 이제 지켜본 연구들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고위험 소견을 볼 때 수술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수술 적응증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MCN은 낭종 상피세포에서 분비된 점액이 낭종 내부를 채우고 있다는 점이 IPMN과 유사하지만 낭종과 체관이 교통이 없다는 점과 조직학적으로는 상피 바로 아래에 난소 간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간엽 간질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IPMN과 차이점입니다. 낭종의 크기가 크고 단방성인 경우가 많으나 보시는 예제 사진에서처럼 일부 낭종 내에 여러 개의 격벽이 있는 다방성 낭종의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고위험군에서 수술을 고려한다고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고위험군의 그 조건으로 3cm 이상의 큰 낭종 또는 낭종 내의 결절, 내벽이 불규칙한 경우, 낭병의 스키아 소견 등은 악성화 가능성을 생각하여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IPM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PMN은 MCN과 같은 점액성 종양입니다. 췌장 낭성 종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여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발생비가 동일하거나 남자에서 좀 높다는 보고가 있고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그 다음에 췌장 두부에 고발을 합니다. MCN과 달리 주체간 또는 부체간의 유두상 성장을 하는 종양이 존재하여 그 종양에서 분비된 점액에 의해 체간이 확장되어 낭종으로 관찰이 됩니다. MCN과 함께 대표적인 췌장의 전암성 병변으로 선종에서 침석성 선암종에 이르는 다양한 분화도의 이형성을 보입니다. 그 위치와 형태에 따라 주체간형, 분지체간형 그리고 이들이 혼합된 혼합형이 있습니다. 이런 주체간형은 주체간 내에 점액 분비 종양이 존재하여 분비된 점액으로 인해 주체간 직경이 5mm 이상, 분절형 또는 미만형으로 확장된 경우로서 주체간의 확장만 관찰되고 낭종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분지체간형은 주체간의 확장 없이 분지체간에서 종양이 발생하여 낭종을 형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혼합형은 이러한 주체간형과 분지체간형의 특징이 같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주체간의 경우에는 38에서 68%의 높은 악성화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가 복통, 체중 감소, 항달과 같은 증상과 점액에 의한 췌장염, 당뇨와 같은 합병증을 보입니다. 분지체간형의 경우 증상 발현이 적고 악성화 빈도 또한 6에서 46%로 주체간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소견을 살펴보면 이제 주체간의 미만성 확장과 그리고 시리얼 뷰인데 이제 혼합형 IPNM으로 이제 포도송이 모양의 이제 부체간형 낭성병변이 관찰이 되는 예시 사진입니다. 낭성병변의 외벽 두께 증가나 낭종벽의 석회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낭종성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고형 가유두상 종양 SPN이 있습니다. SPN은 췌장의 두부, 체부, 미부 부위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합니다. 주로 20, 30대의 젊은 여성에서 우연히 비특이적인 복통, 체중 감소, 오심, 복부 종괴로 발견이 됩니다. 영상 검사에서는 고형 또는 낭종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계가 명확하며 중심부에 석회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위와 경계가 좋고 피막에 쌓여있는 고형 종괴이지만 예시에서처럼 병변이 커지면서 내부가 괴사가 되고 낭성 변화 부위가 혼재하여 낭성 질환으로 관찰됩니다. 예시에서처럼 8에서 20%에서 간이나 복막전이, 림프절 전이도 가능하므로 수술적 절제가 권고되며 80%에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췌장 낭성 질환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한 레퍼런스들이고요. 최근에 췌장 낭성 종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소화기 협회, 그다음에 국제 췌장학회, 유럽 췌장학회, 미국 소화기 학회 등에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리뷰 분석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악성화 위험 인자 및 치료 전략, 관리 전략 등의 항목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비교적 유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요약된 표가 있어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각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대상이 어떤 종양들이냐, 그리고 처음에 우선 권고되는 검사, 그리고 고위험군의 건에는 어떤 특징들을 고려하느냐, 수술의 적응증, 추가적으로 US FNA의 시행 여부, 그다음에 추적 관찰 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추적 관찰의 종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제 내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현행 때 이제 CT를 주로 많이 찍고 MRI를 잘 안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MRI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MRI가 연부 조직 분해능이 우수하고 병변의 경막, 벽결절, 주체 간의 연결성을 평가하는 데 더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낭성 종양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기에도 적합한 영상 검사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고가의 검사를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여 이제 급여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에 MRI 급여 자격증이 확대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아래의 북부 질환에 대해 2차적 북부 MRI 시행이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복부 부위의 양성 종양에서 췌장 낭성 종양이 급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신손상이 있어서 CT가 불가할 경우에도 MRI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급여 횟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단 시 1에는 급여가 되고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이제 췌장 낭성 종양에서 크기가 1cm 이상이고 3cm 이하인 경우에 한해 1년에 1회씩 2년간 되고 그 이후에 8년간은 2년에 한 번씩 인정이 되고 있으며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찍을 수가 있고 2년간 찍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8년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대상입니다. 이 국제 췌장 학회가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좀 저명한 학회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MCN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뒤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아예 MCN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ACG 가이드라인에서는 IPMN과 MCN을 묶어서 공통의 하이리스크 피처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IPMN에 준한 MCN 또 IPMN에 준해서 그 기준을 하이리스크 피처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피언 가이드라인은 예외적으로 MCN에 대해서 따로 제시를 하였는데 시스트 사이즈가 4cm 이상이거나 정상이 있거나 또는 리스크 팩터 예를 들어 벽결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수술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좀 유사하지만 좀 다소 차이가 나는 하이리스크 피처, 이제 수술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AGA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기가 3cm 이상이다 또는 이제 메인 펑크레아티 덕트가 늘어나 있다,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이리스크 피처이고 IAP 가이드라인에서는 obstructive jaundice가 있다, 그다음에 벽결절의 크기가 5mm 이상의 크기가 보인다. 그리고 메인 펑크레아틱트가 1cm 이상 늘어나 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로피언 가이드라인에서는 US FN을 통해서 사이톨로지가 컨펌이 되거나 솔로이드 매스가 있거나 존디스가 있거나 5mm 이상의 에넨싱 뮤랄 노들이 보이거나 1cm 이상의 메인 펑크레아틱트 딜레테이션이 있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CG 가이드라인에서도 존디스 또는 어큐트 펑크레아타이티스 시스트에 의한 이런 췌장염 소견이나 CA19-9이 상승된 경우, 무랄 노들이나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메인 덕트 디아이머트가 5mm 이상인 경우 또는 이런 구경이 변화하거나 그 상부에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제 사이톨로지에서 양성인 경우 수술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MRI 검사를 하였는데도 애매한 경우 공통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EUS FN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GA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하이리스크 피처에서 최소 2가지 정도가 보이고 수술하기에 애매한 경우 US FNA를 하라고 하고 있고, IAP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는 없지만 그런 어떤 통계적 요인미성이 있는 워리슨 피처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US FNA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로피언 가이드라인에서는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이 있고 릴레이티브 인디케이션이 있지만 이런 US 사이톨로지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추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뀔 수 있다고 볼 때 그런 결정적인 검사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ACG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적으로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우선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US FNA가 되는 다학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US FNA를 먼저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적응증으로는 이런 IPMN과 MCN에서
당뇨가 악화를 보인다거나 낭종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응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플로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IAP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 스티그마타가 없지만 조금 애매한 워리슨 피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조건, 워리슨 피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시스트가 3cm 이상이거나 5mm까지는 안 되지만 엔행싱 뮤랄 노들이 있거나 낭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메인 덕트 사이즈가 5cm, 1cm는 안 되지만 5mm보다는 클 때, 그리고 이런 구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림프 아데노패시, 그다음에 CA19-9이 증가하거나 2년간 5mm 이상 크기 증가 소견이 보일 때는 이제 이런 EUS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S에서 이렇게 기존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무랄 노들이 5mm 이상 크기가 확인이 된다든가 메인 덕트에서 이런 인볼브먼트가 되어 있는 특징이 보인다거나 FNA와 같은 사이톨로지를 했을 때 말리그넌시가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었을 때 수술을 이제 권장하게 됩니다. 이런 워리슨 피처가 없거나 EUS까지 했는데 이런 양성 소견이 없다고 하면 크기별로 가장 큰 낭종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1cm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6개월 후에 CT나 MRI를 하고 1c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2년 간격으로 팔로우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1에서 2cm인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6주 간격으로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1년 간격으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씩 인터벌을 늘리는 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2cm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3에서 6개월 후에 EUS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1년 간격으로 MRI 또는 EUS를 번갈아 가면서 고려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크기가 2cm 이상인데 젊을 경우에는 그런 멜리그넌시 트랜스포메이션 기간이 이제 길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수술을 권유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cm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더 짧은 간격으로 펄러업을 하고 젊은 경우에는 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이런 앱솔루트 인디케이션, 릴리티브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의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지만 릴리티브 인디케이션의 경우에는 환자의 그 합병증이나 합병증인가 이제 그 릴리티브 인디케이션의 수에 따라서 이런 설저리를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합병증이나 수술 우려가 되는 경우인데 릴레이티브 인디케이션이 하나만 해당한다. 그러면 좀 수술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추적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검사들을 할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GA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수술의 적응증으로 오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있냐, 그다음에 오소시에이티드 솔리드 매스가 있느냐가 수술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이제 논 네오플라스틱 시스트나 악성화가 없는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먼저 배제를 해서 폴로업을 하지 않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판크레아타이티스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슈도시스트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하고 그래도 이제 네오플라즘이
의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ESFNL가 되는 병원으로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술 적응증이 되면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EUS를 해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또 먼저 EUS를 해보고 결정을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S에는 메인 덕트 인볼브먼트나 이런 앰플라가 늘어나 있거나 또는 사이톨로지에서 증명이 되거나 무를로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팔로우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이적인 거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3mm 이상의 보일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크기 증가할 경우에는 EUSFNA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보면 같이 치료로는 일단 저희가 서저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이제 내시경적 시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US Guided Pancreatic Cyst Ablation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적응증은 이제 2에서 4cm 크기의 유니로큘러 또는 올리고로큘러 형태로 체관 교통이 없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악성화가 없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적 기간 동안 크기가 증가한 낭종이어야 합니다. 수술이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시경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병변을 확인하고 FNA와 같이 리드를 주입한 다음에 그 낭종을 배익해내고 그 양을 측정을 해서 그만큼 에탄올로 여러 번 씻어낸 후 파클레이탁셀과 같은 항암 물질을 주입해서 이런 제거술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 경과를 보면 한 33에서 79%까지 완전 소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산병원에서 이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6일에 어블레이션 내시경 시술과 서저리를 비교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 7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이런 환자들, EUS를 받은 환자와 PCA를 받은 환자와 서저리 환자군을 다른 종속 변인들을 다 이렇게 좀 고려해서 1대1로 나누어 비교를 하였습니다. US PCA를 한 그룹에서 결과 10년 누적 이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얼리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와 레이트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 역시 유의미하게 낮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입원율이 낮았고, 입원 기간 또한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의 발생률 또한 이제 훨씬 적게 더 이점이 많다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저리 그룹에서는 이런 컴플리트 레졸루션 레이트는 더 높은 장점이 있었고, 재발률 또한 유의미하게 더 낮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증에 해당되는 일부 판크레아틱 시스트 튜머 환자에서 US PCA는 이런 롱텀 세이프티나 이제 췌장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좀 더 우월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 시술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뉴 트리트먼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61세 여자 환자시고 최근에 이제 재발되는 판크레아타이티스로 ERCP가 의뢰되었습니다. CT에서 이제 외부 CT에서는 판크레아틱 헤드에 시스틱 레전을 보였고, 판크레아틱은 한 7mm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RCP를 위해서 측시경을 보았는데 이렇게 앰플라가 벌징돼 있고 이렇게 페출러스 앰플라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판크레아티코그램을 했을 때 이런 늘어난 메인 판크레아틱 덕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환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케이스였는데요. 답은 IPMN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벌징돼 있고 페툴러스 앰플라가 보일 경우에 이게 PC 마우스 사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형적인 IPMN의 소견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ERCP에서 그 판크레아티코그램에서 업스트림 딜라테이션이 10mm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고 사이톨로지에서는 뮤시니어스 네오플라즘 without high grade dysplasia였습니다. 일단은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PPPD를 하였고 수술 소견에서 IPMN with high grade dysplasia가 확인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제 담낭 용종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제 최신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2022년 유러피언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검진에서 GB 폴립이 발견이 되었을 때 1cm 이상이 되면 수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cm 이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5에서 10cm 사이고 어심토마틱인 경우에는 리스크 팩터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 팩터로는 60세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PSC 콜란자이티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아시안인 경우 무경성의 형태를 보일 경우에 콜레시스텍토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5mm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하의 경우에 이런 리스크 팩터가 없다면 펄로업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 최초 6개월 후에 하시고 1년 뒤 그러면 2년 뒤 이렇게 텀을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이제 한국간담체학회에서 2010년에 제가 찾은 최근 권고안이었고 이제 마찬가지로 10mm 이상의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고 크기 변화가 있으면 악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술을 권고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50세를 기준으로 악성화 가능성을 고려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낭 용종의 개수가 단독일 경우에도 악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제 무경성인 경우에는 10cm 유로피안과 비슷하게 10mm가 안 되더라도 악성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고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고 담석이 동반되었을 경우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췌장 낭성 종양의 감별 및 추적 검사에서 우리는 좀 MR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술의 적응증 및 관리 전략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임상의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EUSFNA가 되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실정과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그다음에 병변의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